네, 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입니다. 이제 날씨 덥습니다. 이전에는 점차 따뜻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젠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오늘은 날씨와 커플링이네요. 어제 급격하게 빠진 이후에 되돌림을 양시장에서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는 하루 만에 불식이 된 걸까요?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니까 정말 믿어도 될까? 어제는 짧은 조정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시간에는 그 응용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마론 강의 바짝 또 집중해 주세요. 두 분과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오후장에는 살짝 꺾여 있습니다. 수급도 좀 변한 것 같은데요. 김은별 캐스터, 오전장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양시장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과 비교했을 때는 오후장에서 탄력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 터치하고 있고요. 현재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3,177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부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중에는 3,190선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시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서 점차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180선에 조금 못 미치는 시세를 나타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보시면 개인은 2,389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23억 원 팔자세고요.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7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일단 운수창고 섹터가 1.6%대로 가장 강합니다. 오늘장 해운주들의 플레이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또 통신업종도 1.3%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섹터들도 점검을 해보시면 오늘 경기 민감주들 일부 종목들 위주로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기계 섹터와 철강 금속 섹터도 1%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의약품 섹터가 1.5%대로 조금 깊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세를 살펴보셔야겠죠. 대형주 영향으로 현재 하락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 0.9%대 하락세입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씩 불안해지는 모습인데요.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700명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오늘 소비주들도 살짝 부진한 모습입니다. 섬유의복이나 음식료품, 유통업 섹터 전반적으로도 하락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혼조세를 기록합니다. IT 투톱주들부터 보시면 삼성전자가 현재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82,5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의 시세를 보여주며 13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오늘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를 보시면 그래도 살짝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LG화학은 0.6% 오르며 87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살짝 부진한 편인데요. 현재 구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변동성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1만 원 선을 터치하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보시면 현대차가 현재 구간 4거래일 만에 반등하게 되면서 1%대 탄력까지 현재 터치하는 흐름인데요. 22만 8천 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기아도 강보합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올라서게 되면서 30만 원 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포스코 시세를 보셔도 오늘 철강주들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역시나 0.7% 오르며 35만 3,500원을 터치합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는 역시나 어떤 종목이 호실적을 보일까 이 부분이 참 관심 있는 분일 텐데요. 네, 현재 실적이 잘 나오거나 또는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강판 체크해 보시면요. 조금 전에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89%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장중에 바로 정적 VI 걸리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현재도 25% 오르면서 37,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다면 이 종목별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가 운임 상승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쏠리고요. 10%대 강세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이 굴삭기 쪽으로도 괜찮은 이런 판매의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1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요. OCI도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오늘장 이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6% 강세 흐름 보이면서 26,500원 선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024포인트 터치하고요. 코스피처럼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강보합권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네, 분봉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보시면 12시 구간쯤에 1고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0시 구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시 구간 넘어서게 되면서 탄력이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1020선 중반 정도를 터치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개인이 286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은 24억 원 정도의 이런 관망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시면 1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에서는 혼조세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시젠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1% 안쪽이고요. 시젠을 보시면 현재 낙폭이 조금 굵어지면서 4%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20만 40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가운데 펄어비스는 2.8%대 하락세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강보합권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알테오젠이 4%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91,00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타나는 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SK머티리얼즈, HLB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신고가 종목 있습니다. LNF고요. 5.7% 상승하면서 10만 1,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나타나는 점까지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약처가 해당 백신의 안전성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인데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나 직접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변동성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시세를 뽐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아이디와 이화전기, 이투론, 이수앱지스, 바이넥스까지 현재 구간 두 자릿수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짝 꺾여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종가까지 살아났으면 하는 응원 좀 보내드리면서 저희 강의 좀 진행해 볼게요. 오늘도 시장 둘러싼 두 가지 재료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고객 예탁금 75조 원 돌파. 다시 한번 사상 최대를 새로 썼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력 같이 점검해 봐야겠죠. 일단 작년 8월에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번에 75조를 새롭게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하거나 IPO, 공매도 혹은 청약 신청 위한 증거금으로 활용되는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두 분께 답을 들어볼게요. 예탁금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75조 돌파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증시 역사상 처음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자금이 이제 증시 시장에 지금 풍부하게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네. 드디어 박스피를 뭔가 좀 탈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다시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다시 또 주식을 좀 해볼까라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쪽으로도 많이 가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암호화폐 쪽으로 갔던 자금들도 뭔가 다시 또 좀 돌아오는 느낌이 들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75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고 원래 지금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지난 1월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금이 75조 원은 안 됐어요. 74조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예탁금이 좀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했다는 것은 좀 강세장이 나타날 때의 특징 중에 하나이니까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풍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지금 사실 이 예탁금 75조 원이 말이 좀
말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진짜냐, 진짜 75조 원 순수하게 개인 예탁금, 증시로, 네. 그렇죠,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네네. 지금 말이 많은 게 예. 이게 지금 20일 날 이 75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날 19일까지 네. 예탁금이 69조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럼 하루 만에 6조 조가? 원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뭔가 이렇게 하루 만에 6조 원이 왜 늘었을까? 그게 하필 또 20일이었을까라는 네. 게 사실은 그 날이 하나금투에서 그 청약 증거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네, 쿠콘이라고 그 상장 이제 IPO 하고 있는 기업의 그 인터넷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을 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일이 그 증거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쿠콘에도 지금 이 증거금 자체가 지금 14조 원 넘게 14조 몰렸대요. 맞아요. 14조 원 넘게 몰렸는데 네. 이때 이 하나금투가 이제 이 신고를 할 때 이 쿠콘으로 받은 증거금을 예탁금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오. 네, 원래는 증거금은 따로 말 그대로 증거금은 가지고 있는 네. 돈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주식을 사겠다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대기 자금이라. 그게 아니라 아니죠. 저기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네. 이게 증시에 뭐 주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니까 증거금은 따로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탁금과는 해놨다가 안 다르다.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를 따로 하면 안 되는데 합쳤다. 네, 합쳤던 것 같아요. 묶여 있는 돈이죠. 네, 증거금은. 원래는 묶여진 돈인데. 그 성약을 못 받은 분들한테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며칠간 묶여 있어야 하는 돈이라서 네. 사실은 이게 뭐 예탁금의 의미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간 묶여 있는 돈인데 이거를 지금 예탁금으로 계산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6조 원 넘게 늘어난 게 뭐 네. 그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나금투에서도 좀 그런 걸 조정하겠다, 좀 정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하나금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탁금을 계속 잘못 신고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계속 그거에 대한 하나금투 쪽에서 이 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뭔가 75조 원 뭔가 좀 의미 있는 그 예탁금을 돌파한 것어서 네. 기사가 또 크게 나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영향이 또 역시나 하나금투 쪽에서 좀 있지 않았을까 아. 네, 하는 영향이 있고요. 네. 원래 근데 공모주- 그거 아니라도 한 70조는 될 것 같아요. 네, 그 언저리는 네. 계속 움직여요. 만약 6조를 뺀다면 빼더라도 한 69, 70조는 되는 것 같아요. 70조 정도인데 근데 지난 1월에 74조 원까지 증가를 했다면 여기서 살짝 또 줄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6조를 빼면 그래도 계속 많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63조, 4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69조까지 갔다가 네. 이번에 한 70조까지 간 거니까 네.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지난 1월 이야기를 하시니까 3,266 우리 그렇죠. 증시 고점과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좀 같이 참고하면서 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모주 얘기도 잠시 후에 더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네. 공모주가 지금 IPO가 많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IPO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들이 있다가 원래 네. 있을 때 이렇게 예탁금이 좀 많아져요.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많아지고 이게 청약이 이제 안 된 분들 돌려줄 때 또 예탁금이 순간적으로 좀 증가되는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고객 예탁금이 다시금 지금 증가하는 분위기라는 거는 네. 이제 증시에 대한 기대감 또 강세장으로 좀 갈 것이다라는 네. 쪽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IPO와 관련해서 혹은 증시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 예탁금이 갑작스럽게 또 다시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배경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꼽고 계세요, 문서인 전문가님? 일단 뭐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IPO 자금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온 것도 확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이 최근에 이제 좀 빠졌잖아요. 코인 아. 시장이 빠지면서 코인 쪽으로 싹 쏠렸던 자금이 좀 빠진다.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코인에서 자금이 다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 코인이 빠지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기도 합니다. 네. 여전히 뭐 그렇다고 이번에 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코인 뭐 반토막 난다, 네. 비트코인 반토막 전망이 난다라는 또 이야기는 하는데 전망에. 예, 뭐 물론 저는 뭐 계속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코인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다만 제가 예상하는 건 미국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는 뭐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네. 있고 뭐 그리고 워낙 지금 2030 세대들 요즘에는 작년쯤까지 이 코인 시장에 어쨌든 좀 뛰어들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세는 있는 것 같다. 다만 좀 자금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자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인이 그러니까 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계속 가니까 그럼 여기에 일부 자금을 좀 이동시켜도 되겠다라고 위험자산 선호도로 위험자산으로 포함시켜서 좀 되겠다라고 했던 자금들은 지금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네. 그 자금들이 빠져서 다시 좀 주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이제 특별 배당금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4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그 네. 돈이 뭐 엄청난 10조가 넘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쪽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연일 사상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써가고 있잖아요. 3,220을 또 이번 주에 돌파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뭐 강하게 유입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가는 거 SK. 그러니까 IET라고 우리는 보통 하는데 예, I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카카오페이. 하죠. 예. 다음 주 28일부터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거를 분명히 주식 심화론에서 다루긴 할 것 같아요. SK ID 테크놀로지는 다룰 것 같긴 한데 청약을 하실 제가 보기엔 올해 가장 큰 대안은 저는 저건 것 같아요. 저거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근데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이 흥행은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이익은 그렇게 많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SK ID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수익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거든요. 대여로 보세요? 잠깐 힌트 여쭤보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거기 그러니까 LG 화학으로 그 주가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기본 시장의 컨센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가면 된다라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셀 업체들은 완성차 셀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가 탄력을 좀 둔화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저게 이 소재 업종들, 저는 분리막 분리막과 관련된 같은? 부분에 네. 이쪽은 사실 기술력은 사실 SK가 가장 괜찮거든요. 예. 그런 것들, 뭐 이런 이슈, 이 내재화 이슈에서도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오히려 네.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SK I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또 소위 말하면 이런 이 가격이 매겨져 있는 느낌은 아니니까 시장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니까 또 새롭게 평가되는 부분 만약에 따상이 나온다면 저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예탁금 늘었습니다라는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혹시 다음 주에 있을 청약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금융투자의 영향도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 지급도 말씀해 주셨고 IPO 대기 수요도 좀 반영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감안해 봤을 때 IPO와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이제 자금 쏠림이 또 강하게 나타날 거고 특별배당금이 또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고객 예탁금이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면 결국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굉장히 좀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예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집행 능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스마트한 네,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김혜진 전문가님이 뭐 저랑 할 때 이 리서치를 할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증시의 자금이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 이 자금보다 증시 전체의 자금 보면 10억대 이상의 자금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들의 자금이 금액이 좀 작은 금액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력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항상 꼭지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아니 또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닌데 이름표가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개인이 사면 이건 희한해. 아무리 사도 이 수급 보면 그렇잖아요. 기관 외국인 매도한 금액을 고스란히 개인이 사는데도 개인이 사면 이건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문인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화력 집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는 많이 하지만 뭔가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투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분산이 많이 되죠. 그리고 뭐 어떤 개별 종목이나 어쨌든 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더 집중 매수를 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매수가 시장 수급에서는 메인 수급은 아닌데 요즘은 다르죠.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 자체도 굉장히 큰 자금들이고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수주들을 좋아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터지고 많이 올랐던 것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지수물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개인들이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들어가는 자금들이 대부분
이 지수물을 많이 삽니다. 대형주들. 뭐 조선주 쪽으로 철강주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지수물을 많이 산다라는 거. 뭐 그렇다면 개인들의 화력이 확실하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급적인 능력이 좀 강해졌다. 시장 장악 능력이 좀 세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또 지수 상단 밴드를 돌파시킬 수 있는 또 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5월 장세를 제가 자꾸만 이제 많이 이야기 드리는 좀 주의는 해야 된다. 5월은 공매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공매도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공매도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공매도 더 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데 속도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승 속도는 조금 둔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하락적인 요인이 나오면 하락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향에는 영향성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네. 너무 반감 있는 표정으로 여쭤봐서 아니. 제가 미국은 더 크게 좀 규모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는 공매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기간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뭔가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된다는 그런 바뀌는 이슈 자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네.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는 과정이라면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못 칩니다. 섣불리.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매도는 이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은 100%예요. 이득은. 근데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포지션이 만약에 시장이 살아있는 강세장에서 숏을 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숏을 쳐가지고 시장의 그 추세를 무너뜨린다. 이건 엄청난 큰 도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해지고 더 집중화됐단 말이에요. 네. 뭐 아시겠지만 게임스탑 같은 것들 네. 그런 식으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방향을 꺾을 사람은 아니에요. 가고 있는 강세장을 내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꺾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단은 좀 제한될 수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 속도는 더딜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가장 먼저 두드리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에 공매도가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매도만 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이미 그러니까 헤지성으로 숏을 치는 사람들은 지금 공매도가 아니라 주식 선물로도 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숏을 치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제 이건 있죠. 숏을 치면 이게 현물 매도가 되면 롱숏 전략을 쓰는 네. 펀드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섹터 안에서 롱숏 매수와 전략. 매도를 그렇죠. 같이 왜 할 수 현대차는 있다. 매수, 만약에 이제 기아차는 매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 롱숏 전략을 쓰는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은 확실하게 나오긴 하겠죠. 왜냐하면 숏이 걸리는 종목은 확실하게 못 가고 반대로 롱이 걸리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아닌데 제가 왜 5월을 자꾸 우려를 하냐면 네. 공매도가 열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예상컨대 무조건 헤드라인 물가는 3%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지금 2.6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3%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아. 여차하면 3.5도 넘길 수 있거든요. 오.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일시적이라는 걸 다 알아요. 유가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이 유가가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현물 기준으로도 10%, 그러니까 10불대였잖아요. 지금은 50불, 60불 대니까 그러네요. 여기에서 오는 기저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은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앞에 3자를 다는 거는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오, 예, 그러면 또 금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 특히 또 금리가 네. 최근에 다시 안정을 찾았잖아요. 안정화했죠. 국채 가격이 10년물 국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또 나오겠죠. 그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금리도 흔들리고 거기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작용이 되면 한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는 조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공매도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하락의 속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좀 5월 한 중순부터 한 6월 초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장이 또 흔들리면 또 6월 FMC 회의, 예, 6월 18일인가 그때 6월 FMC 회의에서 또 이것도 진정시켜 주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저는 썸머 랠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한 5월, 6월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5월 달은 이 공매도 영향은 네. 없진 않다. 그리고 하지만 증시의 방향성은
저는 이거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봅니다.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승세는 전 3년짜리 상승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년 차잖아요. 2년 차가 대세 상승기에서 한 3년짜리 대세 상승이면 2년 차에서는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난해가 거의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매물대도 소화해 나가고는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네. 하지만 상승세를 꺾을 만한 특별한 악재는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는데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건데 그 유동성도 지금 당장에 흡수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본격화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본격화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아직까지 풍부한 상황이니까 미리 지금부터 추세가 꺾일 것 같은 우려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우상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객 예탁금도 계속 올라갈 거고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건 또 증시 상승에 또 중요한 또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75조 돌파에 너무 환호할 이유도 없겠죠. 여기에서는 IPO 자금,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환호는 하지 않되 우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여전히 좀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 방향이 위로 살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5, 6월 또 CPI, FOMC 이 이벤트는 감안하셔서 속도 조절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답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 강의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원자재 가격의 랠리입니다. 유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구리 포함해서 원목, 합판 다 같이 올라갑니다. 쭉쭉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도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는데 이런 가격 상승의 심상치 않은 오름세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원자재 가격 추이 좀 봐주세요. 진짜 다 좋은 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좀 자주 나름대로 심심치 않게 계속 자주 언급을 와주셨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원자재 가격은 강세가 나올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달엔 또 좀 주춤했거든요. 미국에서의 또 봐요. 그렇죠. 시중금리도 상승을 해줬었고 달러와 강세도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주춤해서 이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4월 들어서도 다시금 추세가 좀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고요. 네. 물론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아무튼 상승 추세는 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원자재들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 정말 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다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오늘은 곡물 가격으로 비료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구리 가격, 네. 정말 경기가 회복세이다. 글로벌적인 경기의 회복이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이 구리이잖아요. 네. 닥터쿠퍼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구리를 비롯해서 니켈, 다 리튬, 다 주요 금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구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석유다, 구리가. 네. 지금 10년 만에 9,0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더 간다고 하던데 네, 그 부분에 12,000 대해서는 달러. 어떻게 보세요? 갈 것 같아요. 와, 지금 살아있다. 네, 이 구리가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구리가 친환경 이 산업이 드라이브가 걸릴 때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어제 제가 야인 시대 맞죠? 예, 그때에서 화요일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군요. 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 우리 전기차로 가잖아요. 전기차로 가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자동차에 전장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전장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구리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4배 정도 구리 사용량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건 배터리도 구리 동박이 들어가잖아요. 양극재 요거 이제 이 포일 싸는 이 동박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이런 친환경 차에 구리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발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집중해서 이거를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송전을 거기서 한번 쫙 당기면 끝인데 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은 태양광을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거기에 일일이 하나씩 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또 뽑아야 돼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또 바다에서 또 땡겨 와야 되는데 그 바다에 해상 풍력기 기계 하나하나마다 또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훨씬 더 구리 사용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인프라 투자
네. 당연히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였군요. 그린 에너지의 어떤 필수 원재료다. 이렇게 골드만삭스 쪽에서 강조를 하길래 구리와 그린 에너지 무슨 연결고리일까 싶었는데 이제 두 분이 또 연결고리 풀어주셨어요. 그렇죠. 전선을 많이 깔아서 끌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정말 구리 없이는 탈탄소, 신재생은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1년 내에 11,000달러 그리고 그 이상의 15,000달러까지도 지금 2년, 3년 내에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시세로 보나 뭐 수요로 봤을 때는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BDI 지수 같은 경우,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또 원자재 최고치를.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이런 해상 운임조차도 지금 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가 2019년 9월에 이제 지금 정고점인데 그 부분에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예, 다 와서 지금 BDI 지수 좋고. 그러니까 정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거는 네. 뭐 여담입니다만 정말 그 제가 침대를 사러 갔는데 침대 빨리 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 오른대요? 네. 오.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실제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다 제품 가격으로 그렇군요. 할 거라서. 전가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가구주들이 오르나요? 네. 퍼시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네. 원목 쪽도 좀 봐주세요. 보니까 원목 합판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보니까 1,300달러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몇 년 내 최고치를 다시 쓰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이쪽도 수요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게 우리 그 이제 국제 이제 넘버 가격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건축용 가공 합판 넘버인데 넘버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 주택 경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주택을 지을 때 네. 이렇게 개인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 목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활동을 또 많이 다시 재개를 하면서 집 수리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안 수리 같은 것들. DIY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다들 각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인테리어비가 워낙 비싸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각자 하면서 그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을 아파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우리는 강마루로. 우리는 이제 온돌 문화니까 아파트는 대부분 마루를 깔잖아요. 예. 합판 마루를.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다 거의 목조 건물들이 많으니까. 예쁘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또 강마루니까 합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글로벌적인 수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택 경기가 예. 살아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럼버 가격 역시도 굉장히 많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해소가 되는 거지, 네. 그게 아닌 개발도상국 쪽이야 이게 아직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뭐 4차 유행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닌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잡힌다는 걸 보면 결국에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합판 가격 관련 이슈 할 때도 이건 산업이나 좋다. 동화기업 이것도 네. 뭐 괜찮게 보고 볼만하다고 봅니다. 원목 가격의 이 원인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쪽도 결국은 경기 정상화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지, 원자재 가격의 최근 4월에 다시 네. 한번 그 급반등은 결국 백신이랑 좀 연계해서 살펴보면 되는 포인트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찾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단순히 이게 그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백신 관련 이 지금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양극화가. 선진국과 그렇죠. 신흥국.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선진국, 우리가 하는 영국, 유럽, 뭐 네.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서 네.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선진국은 우리 글로벌적으로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잖아요. 네.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의 경기는 살아난다. 네. 근데 지금 뭐 브라질, 뭐 칠레, 뭐 동남아 쪽은 아직까지 원재료를. 코로나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네. 공급하는 국가. 네. 그러니까 수요를 하는 쪽은 살아나고 공급을 하는 쪽은 지금 이제 다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쇼티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백신의 양극화로 그렇군요. 인해서 오히려 이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백신이 워낙 그러니까 내년 정도, 그러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돼서 글로벌적으로 이 집단 면역이 되는 시점까지는 수요와 공급은 계속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원자재 가격은 내년까지도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죠. 여기에 유동성도 계속 공급이 되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간밤에는 미국의 부양책 이야기 또 한 번 더해지면서 오늘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민감주 쪽으로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망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 랠리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시면 관련한 종목들은 꾸준히 더 봐야겠네요. 네.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나 열어야 될지 두 분의 관련주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입니다. 네.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하면서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선분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하실 건데요. 저는 이따 여기서 뭐 관련주 하나를 말씀드리면 페노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또 이제 BDI 지수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노션도 대표적인 이제 해상 운송 그 업이죠. 이제 네. 운임을 받는 쪽인데 지금 컨테이너나 벌크선까지 그래서 컨테이너 업황이 정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업황 회복이 속도가 빠르고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 특히 미국 쪽 에서의 수요가 이제 견조하고 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글로벌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 영업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페노션을 좀 긍정적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여기 한번 1차적으로 너무 빠르게 달렸던 정말 올 한 해 1분기로 보면 네. 최고의 종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7,390원에서 꺾인 이후에 사실 이 뒤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되돌아 올라올 줄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그럼 다시 펀더멘털로 이 고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차트가 뭐 지금 1분기에 뭐 가파르게 올랐다, 뭐 단계 올랐다라고 하지만 네. 차트 좀 길게 쭉 당겨 보시면 아직 그 업황이 회복되는 수준까지 오기에는 아직 먼 차트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예전에 이 현대상선 그렇죠. 구현대상선의 차트를 보면 네. 그 아무래도 영광이 네, 그 HMM 차트 보면 네. 원래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이 먼저 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HMM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벌크는 벌크니까. 좀 약간 둔했어요. 아무래도 BDI 지수 상승 속도가 둔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BDI 상승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갈 것 같아요.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요. 네. 페노션. 그래서 지금 HMM이 너무 못했다, 내가 HMM 놓쳤다 하시면 페노션 지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발 주자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여력까지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문서인 전문가님은 토픽은 누굴까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뭐 구리나 뭐 이런 쪽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 LS가 뭐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구리 ETF 있죠. 예, 그쪽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원자재를 캐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원자재를 많이 캐려면 굴삭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의 핵심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네. 미국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인도의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체적인 수혜주고 예.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가 어쨌든 이제 현대가의 품으로 안기잖아요. 현대중공업 품으로 네. 안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불안한 약간 좀 못 사는 집에서 좀 재가를 했는데 좀 더 잘 살고 안정적인 집안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는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근데 좀 며칠 좀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플러스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인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사실 시너지하면 현대건설 기계 쪽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좋은 점을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시너지로는 클 거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 주가만 보더라도 현대건설 기계가 더 고점을 빨리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토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계좌에 운용을 한다면 전 현대건설 기계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한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포텐셜이 확실히 이쪽이 더 있죠.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어망이나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할 거니까.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기술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긴 한다. 다만 이거는 사실상 트레이딩이 좀 가능을 해야 된다.
단기에 급등을 어려운 너무 많이 영역인가요?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많이 끌어왔어요. 근데 두산인프라코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현대건설기계에 대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TV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의 요거는 조금 사실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쪽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산인프라코를 껍데기만 남기고 버리진 않겠죠. 어째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 두산인프라코 쪽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두산인프라코가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두산인프라코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테리님께서 유가는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요? 질문하셨는데 유가 관련주가 지금 관심주로는 두 분 다 안 주셔서 네. 유가 전망은 이전에도 주셨던 것처럼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65불이 저는 제한이라고 보고요. 네. 오버슈팅 감안해서 70불 정도로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유가는 한 50불에서 55불이 적정 유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뭐 이 미국의 셰일 오일들이 이제 남부 지방의 이제 셰일 오일들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예. 생산이 좀 다시 이제 재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튀긴 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바이든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쉐일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유가는 상승하는 요인보다는 좀 하단으로 막힐 만한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이렇다고 급격한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유가는 한 65불 정도가 상단일 것 같고요. 오버슈팅 감안하도 한 70불. 이걸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리케이님 답이 되셨나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이 원자재 품목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 분야에서의 토픽까지도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두 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오늘도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마론에서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로 전해드렸어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 전략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내일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